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영하의 강추위로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한테 과연 김기현 시장 관련 첩보를 제공한 처음 제보자는 누굴까? 어제 청와대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듣고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에게. 그런데 이 청와대의 해명 직후에 바로 그 인사가 다름 아닌 송초로 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다 알고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뻔히 알면서 왜 캠핑장에 만난 인사라고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걸까요? 적진에서 들은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사실상 함용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려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해명을 할수록 의혹은 점점 커지는 국면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첩보 이첩에 불과하다더니 이제는 요약, 정리, 보고 차원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보를 들은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의 김기현 비위 혐의를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 알고 봤더니 송초로 시장의 최측근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의 해명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 궁금증, 이 의문 상세하게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이 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청와대에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라고 밝혔던 그 인물, 김기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그 사람은 송초로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라이벌인 적진의 최측근이었다.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문건 형태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민정비서관실의 문모행정관. 그런데 이 문모행정관이 문서로 작성을 했는데 이 문모행정관은 김경수 지사의 고교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초로의 측근이 던지고 김경수의 친구가 받아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하명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청부 제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보세요. 조선일보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송초로의 측근이 제보하고 청와대의 김경수 친구가 이를 받아서 문건으로 만들고 이 문건을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게 던져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 조선일보는 짜고 친 선거 공작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라고 썼습니다. 짜고 친 공작의 냄새. 오늘의 키워드군요. 짜고 친 공작의 냄새.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말을 바꿨냐? 단순 이첩이라더니 이에 대해서 최근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류처를 며칠 전에야 늦게서야 발견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기에 청와대에 자신이 썼던 해명은 자체 조사 안 해보고 한 해명이 된다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 한국일보. 자, 검찰은 수사로 말하겠다라고 겨루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고 다음 날 압수수색으로 치고 들어간 칼잡이 윤석열 호에 결결인 압수수색 날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들어갔냐? 그 배경도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유재수 폰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거 이미 삭제해서 없는데? 못 주겠는데? 라고 비협조로 일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다뤄볼 텐데 당초 청와대는 우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라고 밝혔지만 그 전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나경원 원내의 강제 퇴장에 최고위의 월권이다. 황교안 대표의 사당하다.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의총에서 원내대표를 여기서 멈춘다라고 밝혔지만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홍일표, 장제원, 김세현 등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사당하라는 얘기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현 정권이 한 가지 복은 타고났다. 야당 복은 타고났다고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를 연말에 급하게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 중대사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예측키로는 김정은이 핵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을 뒤집는 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북한 김정은이 다시금 핵 개발에 몰두하겠다라는 결정을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소집한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핵화 도루묵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권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본질적인 의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 30대, 40대 74만 명이 2년 새에 직장 잃고 알바 뛰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죠. 2년 새 급감한 3040 일자리. 우리 경제의 허리가 3040인데 2년 사이에 이 3040의 직장, 정규직 직장 74만 개의 직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74만 명이 실직자 됐다는 거예요. 대신 이분들 알바 뛰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경제 허리에 대해서 오늘 한국경제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다시금 묻겠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 알바 천국입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와대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자, 청와대에 계셨고 역대 정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미스터 쓴소리 소신파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시원한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모두 들어와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소식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공작. 조선일보는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짜고 친 선거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거사. 윤석열 총장의 결심이 있었다. 굳은 결심이 있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총장직을 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과 검찰 내부의 복잡한 심리 잠시 후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특검.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누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향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주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사연 씨가 이렇게 불렀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청와대는 김기현 첫 제보자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제보자가 송초로 시장의 측근으로 밝혀져서 청와대의 해명에
강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제보자의 정체, 송초로 시장의 측근 송병기 부시장 누구인지부터 함께 보시죠. 자, 첫 제보자는 송초로 측근이었다. 김기현의 적진 상대 후보의 최측근으로부터 청와대가 비위 의혹을 받아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초로 측근 송병기 부시장입니다. 현 울산시 부시장이고 당시에는 송초로 캠프의 공약 담당이었어요. 캠프 인사였어요. 캠프 인사. 자, 보시죠. 2017년 9월에서 10월 송초로 캠프의 송병기 씨가 3-4차례 문자 등으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문 행정관에게 첩보를 전달하는데 이 문 씨는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등학교 친구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송초로 측근이 던지고 김경수 친구가 청와대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 씨는 이 첩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윗분 보기 좋게 빤듯하게 문서, 보고서 형태로 이 문 씨가 만듭니다. 자, 검찰은 첩보를 청와대 문 행정관이 작성했다라고 보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백원호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백원호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지시하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경찰청에게 전달하고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의 주도로 김기현 야권 정치 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송초로 시장의 측근이자 첫 제보자 송병기 부시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2016년 12월경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서 문 행정관을 소개받았다. 2017년 9, 10월경 울산 지역에 특이 동향이 있느냐라고 청와대가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김기현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지금 보세요. 미묘해요. 송병기 씨 같은 경우는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물어서 나는 알려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모양새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제보의 근원이 상대 캠프, 야권 정치인의 상대 캠프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캠프 공약 담당으로부터 나왔다. 네. 이거부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건네진 게 누구한테 건네졌습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해졌는데요. 문모 씨.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송병기 씨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도 되는 거냐? 아니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게 되는 과정인데 왜 이 문모 행정관이 이러한 첩보를 바탕으로 입수해서 자기가 문건을 작성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인 겁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려고 울산 내에 있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특감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저기서 특감반원도 아닌 문모 씨가 나타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분 특감반원도 아니에요? 특감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특감반원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의 특감반원이 있고요. 민정비서관실 내의 특감반원을 백원호 별도대로 운영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일부 특감반원들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감반원이 있는데 이 첩보를 작성, 편집했다라고 하는 행정관은 특감반원조차 아닙니다. 근데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에 따르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첫 번째 제보자도 익명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누군지 알 수 없다. 우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묘하게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난 인연이 있다는데요. 지금 이쯤 돼서 보니까 그 캠핑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캠핑장이 아니라 선거 캠핑장이 아니었나. 선거 캠프 인사니까 선거 캠핑장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의 캠핑이 네. 우리가 텐트 치고 고기 굽는 캠핑장이 아니라 선거 캠핑장이다. 캠핑장.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김기현 시장의 상대편에 서 있는 송초로 시장이 캠프에서 정식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선거 캠핑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선거 캠프, 너 어디 캠프에 들어갔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혹시 잘못 착각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선거 캠프를 캠핑장으로 얘기한 것인지 송병기 부시장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캠핑장에서 이 행정관을 어떻게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부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정부에서 정부를 요청하니까 난 줬을 뿐이다.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다.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 만약 조사받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 검찰 출신이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 일의 적임자인데. 일의 적임자. 적임자예요. 조홍천 의원님, 상식적으로요. 야권 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가 상대방 캠프의 공약 담당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행정관 입장에서 의심하고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상대 캠프에서 나온 첩보를 아무 의심 없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 오늘 짜고 치는 선거 공작이라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문모 행정관이 비서관에게 이 출처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한 건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행정관이 그 송병기 그분이 캠프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또 송철호 당시 그 후보 혹은 후보가 되려고 하는 분과의 관계를 알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모 행정관이 그걸 알고서도 예. 그걸 SNS로 받았든지 뭐로 받았든지 어쨌든 받아가지고 그걸 가공을 했다. 알고 했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상식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서로 작성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비서관이 문모 행정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어쨌거나, 청와대 민정에 있으면서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뭐 하는 거는 좀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온당한 처사 아니다. 이거 부적절하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송병기 부시장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병인 박사 말했던 것처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에게 듣고 썼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한 결과라면서 발표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3대 의문점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청와대의 해명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출연문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해명 1. 캠핑장에서 만난 제보자를 청와대는 왜 숨겼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송병기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직자 출신인 첩보 제보자와는 민정수석실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제보자는 조사할 수 없다라며 송병기,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측근이라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캠핑장에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에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김희정 장관님. 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은 분명 어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김병인 박사가 그거 그 캠핑이 아니라 선거 캠프였네. 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이걸 보는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숨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상대방 캠프,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상대방 캠프, 송병기 씨에게서 나왔다는 걸 청와대가 몰랐던 겁니까? 몰랐다면은 진상규명 자체에 의지가 없는 거고 전혀 철저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았는데 숨겼다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서 숨겼다면 네, 알고서 찔리는 게 있어서 숨긴 숨겼다면 거다. 뭔가 감춰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 자체부터 감추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거고 몰랐다라면 진상조사 해봤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예. 원천적인 제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뭐를 발표를 합니까?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이고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숨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제보자의 처지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똑같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김태우 제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보자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려니까 참 찔렸나 봐요. 이번 제보자는 제보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 상급으로 은퇴하시고 1급 울산경제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낼 때는 이게 작성자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직은 무언지 현직은 무언지에 대한 얘기도 써야 되거든요. 통상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보 문건이 오면 야, 그 소스가 어디야? 저희들이 불편하잖아. 소스가 그렇죠. 어디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예. 그러면은 전직은 뭐였고.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거 캠프에 있었잖아요.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사람은 선거 캠프에 있었고 그 당선자인 송 시장과 함께 이 송 부시장도 부시장이 됩니다. 지금 경제부시장 자리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도 유재수 경제부시장 데려다가 별로 부산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짓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울산도 부시장 자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절차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방형 부시장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 중에서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데 전직 공무원의 종류가 올 때는 그 급수에 맞는 사람이 신청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별정직의 경우에는 약간 급수 상관없이 뽑거든요. 그런데 3급 출신이기 때문에 1급 경제부시장 가기가 힘들었는데 워낙 좋은 제보를 해서 그런지 이거를 바로 별정직으로 바꿔가지고 1급 경제부시장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잘 나가는 거는 뭐 알겠는데 청와대가 개연성이 따지면 이게 송초록 캠프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스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얘 송초록 캠프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 그거 제보의 신빙성이 없어. 선거 끝나고 보고하든가 일단 묻어도 라고 청와대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한 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국민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왜 그런 사람이 제보했다는 걸 숨깁니까?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의혹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의혹 해명은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자, 최지원 변호사님. 지금 김희정 장관님의 개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청와대가 알면서도 숨겼다. 뭔가를 숨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최지원 변호사님. 모양새가 홍철호의 측근이 제보를 청와대에 던지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신복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동창이 이걸 받아서 문서로 작성을 했다. 일각에선 한 조간신문에 따르면 같은 편끼리 선거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까지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우연을 낳고 우연히 또 우연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확률이면은 아마 수학적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 기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난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선거 공작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참 그 맥락을 보면은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같은 경우에 2017년 중반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 뭐죠? 한참 적폐청산, 금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적폐청산 원래 연말까지 다 이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 여권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중단 없는 사정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그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굉장히 그 분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첫 번째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했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같은 경우 공소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이와 같은 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하고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청와대가 야당 관련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결국 지금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
이런 부분도 됐고 오늘 아까 제가 봤더니만 그와 관련돼서 그 공선법 규정이 잘못했다고 헌법 소원까지 오늘 접수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향후 이 사건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적인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은 큽니다. 자, 두 번째 의문점 함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단순 이첩이라더니 이제 와서 요약 편집이다. 청와대 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는 이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단순 이첩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첩보를 만든 게 아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생산한 게 아니라 단순히 경찰이 이첩한 것이다 라고 밝혔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첩보를 보고서로 만든 사람까지 나온 마당에 청와대 해명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첩보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제보가 난잡하게 돼 있어서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했다. 표현이 흥미롭죠?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고교 동기인 문 행정관이 첩보를 생산한 게 아니라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한 것뿐이다. 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처음엔 단순 이첩이라더니 왜 이제 와서 보기 좋게 편집한 거냐, 요약이냐, 라고 말을 바꾸느냐, 라고 물어보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건 며칠 전에야 문건하고 작성자가 파악됐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며칠 전에야 이 문건도 파악했고 작성자가 누군지 파악했다는 겁니다. 서류철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후 직원들에게 묻는 과정 중에 문 행정관이 그거 내가 작성한 것 같은데? 라는 말을 들어서 청와대가 이거 이 문건을 저 사람이 작성한 지 며칠 전에 파악했다 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비판이 일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하명 수사 의혹으로 난리였는데 문건 작성한 사람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간 제보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라고 해명 줄기차게 해왔는데 문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홍천 의원님, 이게 확실히 말이 안 돼요. 청와대 해명이. 자, 처음에 단순 이첩이라고 주장하던 당시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그럼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도 몰랐고 문건도 발견하지 못했으면서 단순 이첩이라고 청와대가 주장해왔다는 건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왔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윗분들 보기 좋게 문 행정관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첩보 생산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건 역시 국민들 보기에는 약간 고개가 갸웃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단순 이첩이다라고 얘기를 청와대가 한 거는 한동안 뭐 별동대 뭐 그러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특감반이 외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소스를 수집해서 또 그걸 첩보로 가공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온 것, 즉 소극적, 수동적으로 그거를 그냥 패스했을 뿐이다. 라는 그 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단순 이첩이다. 라고 한 것이지 SNS를 뭐 줄바꾸기 하고 폰트 맞추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네. 문건도 못 찾았었고 그때 당시 문건 작성자도 몰랐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특감반이 울산 내려간 적 없다, 그런 거 확인한 적 없다, 수집한 적 없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네 글자로 줄이면은 단순 이첩이라는 얘기다. 제 말씀은 그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첩보 생산 아니다라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싶어요. 믿기 위해선 납득이 돼야 하는데 문 행정관이 본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것도 선출직, 야당 인사에 대한 상대 캠프에서 들어온 제보를 본인이 보고서로 만들었다. 이것을 검찰 내에서는 청와대가 첩보를 생산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청와대는 첩보 생산 아니다.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어차피 이제 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거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민정이 친인척이 있지만은 또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또 국정 수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집해서 재원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울산 지역에 뭐 특이한 동향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거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걸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아마 저 갈로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왜 물어봅니까?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을. 응? 문모 행정관이 울산 지역의 특이 그거는 동향을 왜 검찰이 물어봅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 고민정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취지인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적절합니까? 만약에 이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고 또 옷깃을 여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쉽습니까? 부적절합니까? 정확히 말씀해. 아쉬운 겁니까? 부적절한 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온 거를 그대로 패스하는 건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손을 대는 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손 댄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저거는 폰트 늘리고 줄 바꾸고 한 거니까 문서가 없었는데 문서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원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SNS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SNS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난삽할 거 아닙니까? 줄 바꾸기하고 폰트 키우고 번호 놓고 이쁜들 보기 좋게. 그거는 사실은 첩보는 아니죠. 첩보 아니다. 예. 자, 이게 논란인데. 일단 아니 첩보는 아니다. 그거는 예. 그 문서를 뭐라 그럴까? 제작성했다 그럴까? 제작성. 예. 그러니까 새로운 팩트가 들어갔느냐, 혹은 새로운 포인트를 넣느냐, 예. 혹은 거기에 어떤 오다를 넣느냐가 그 관건이지. 예. 폰트 키우는 거는 그건 아니다. 자, 그럼 똑같이 청와대에 계셨던 네. 다른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해명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으면 합니다. 자기들 내부에서도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짚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송부 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친인척 관련되지도 않은 내용을 왜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 콕 찍어가지고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우산 동영을 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제보가 있었던 것처럼 청와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나섰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제보를 했다는 송 부시장하고 제보를 받은 민정수석실 쪽에 얘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첩보를 하고 나서 9번 동안 보고받았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게 이첩입니까? 이첩했으면 끝내야지. 중간 보고를 왜 일일이 받냐고요. 선거 전에. 그렇죠.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일일이 9번이나 관여를 하는 게 이첩이면 청와대가 그렇게 시간이 많고 한가합니까? 일일이 한 건당 9건씩 찾아볼 정도로 이첩했으면은 결과나 이것만 봐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문제가 됩니다. 다음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됐느냐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냐면 백원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보고할 사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보고받은 적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도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말이 엇갈리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거를 피해가려다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엇갈리는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런 거고, 또 폰트 이 정도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분명히 썼던 단어도 요약하고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느낌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강조되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기획수사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난다는 것과, 두 번째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청와대 말이 계속 바뀌는지 이거를 좀 청와대가 다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문인 건, 청와대 해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턱턱 걸리는 대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야권 정치 인사에 대한 첩보 소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알면서도 경찰 수사까지 지시되고 보고받았다면 이건 분명히 조홍천 의원 말씀대로 부적절하다는 것, 청와대가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용인을 해왔다라는,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좁게 잡아도 그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이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첩보를 청와대에 줬다는 송병기 부시장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먼저 물어왔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이른바 타깃을 한 하명 수사가 아니냐라는 설에
힘을 받고 있다라는 오늘 조간신문들의 분석도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의문점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이 모양새가 송병기 측근이 주고 김경수 친구가 받고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공교롭다는 겁니다. 보세요. 송철호 측근이죠. 송철호 측근. 송병기 측근이 아니라. 송철호 시장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송병기.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예요.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구 측근이 던지고 문 대통령 복심 동창이 받았다? 이것부터가 지금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포수장이. 네, 진짜 뭐 파워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힘 있을 때 더 조심하고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해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받고 더 강력해지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드루킹 조사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정치 공작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을 했던 실세입니다. 실세의 측근이 문서 작성을 했다. 다만 그냥 편집만 하기 위해서 실세의 측근이 문서 작성만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폰트 정리만 했다라는 것을 믿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또한 이 송철호 측근의 송병기 씨인데 송철호 시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큰 실세입니다. 김경수보다. 그죠? 어떤 실세예요? 대통령 두 분과 함께 3인방으로서 함께 활동했던 정말 더 큰 실세입니다. 더 큰 실세의 측근이 무언가를 보냈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조사해봐 하고 조금 작은 실세에게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무언가 힘이 있을 때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한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꿈을 한번 이뤄보자 이거 되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보 처리를 할 때 폰트 바꾸고 만약에 내용을 바꾸지 않고 모양을 바꿔 넣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그래요. 문서 같은 거 왔을 때요.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버려버릴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보내줬으니 좀 더 보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뭔가 만들어서 보내줬다라는 그 자체. 청와대가 시장이 될 사람보다 더 힘이 약한가? 권력이 더 없나?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나? 저도 청와대에 계신 분들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 카톡 보내서 정보 입수했습니다. 아, 우리 김진 기자가 뭐 어떠합니다 하면서 보내면 예. 그거 바로 뭐 들어오는 겁니까? 수사 들어옵니까? 수사 들어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박원순 시장 이렇더라 하고 제가 카톡 보내면 그거 바로 문서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수사하실 거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센 사람들끼리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요. 있을 때 잘해. 그 얘기는요. 힘 있을 때 힘 조절을 잘하셔야 이러한 사단이 나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워낙 뜨거운 이슈이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지만 청와대 해명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지금처럼 뭐 몇 가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 돌직구쇼 말미에 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뉴스도 전해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저희 돌직구쇼를 시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어찌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계속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검찰의 윤석열 총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청와대의 검찰을 향한 경고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압수수색하기 전날 청와대는 검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 입 다물라. 청와대 대변인이, 고민정 대변인이 경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입 다물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청와대와 검찰 간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자, 어제 압수수색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얘기는 우리 청와대에 계셨던 비교적 최근에 계셨던 두 분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역대 정권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종천 의원님께 먼저 이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릴 텐데요. 예. 자, 검찰이 일단은 시화문으로 지금 보이는 시화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자마자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하러 왔다 라고 딱 통보를 하고 서별관 자료 제출을 요구 후 저 서별관으로 대기했다는 건데 네. 일단 보면 창성동 별관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인데 일단은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이 본관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대통령이 계신 여민 1관 대통령이 또 집무하고 계셨군요. 바로 맞은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원래 압수수색 절차가 이렇습니까? 서별관과 여민관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예. 예, 중간에 건물들도 많고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통상 출입문은 연풍문입니다. 연풍문. 연풍문이 아니고 시야문에 압수수색하러 왔다라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미리 청와대와 검찰이 그럼 어디서 대기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청와대 본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내로. 그렇죠. 이제 저 창성동 별관이 아니고 저 경내로 들어간 건데 그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예. 됐겠죠. 아무래도 창성동 별관은 밖에 담이 없습니다. 도로와 바로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출입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언론에 노출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서별관은 청와대 경내에 있기 때문에 예. 저기는 노출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보안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 저 서별관에서 대기하면서 요구를 하고 또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갖다 주고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민 1관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그 시각 대통령이 집무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집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님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습니다. 시화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라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을 거고 대통령의 신명이 과연 어땠을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앞으로 없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일단은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병 박사님. 네. 일단 청와대는 기분이 나쁘다. 왜 압수수색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팩트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관련된 특감반원들이 여러 진술이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엎으려고 했던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직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형철 네. 비서관, 이인걸 반장 뭐 다 진술했잖아요. 이인걸 특감 반장이 들어가서 진술을 명확하게 했고요. 그 위에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했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 조국 민정수석이 연락한 게 백원호 비서관이었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백원호 비서관은 어떻게 했냐. 백원호 비서관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관련된 내용의 관계자들의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특별감찰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청와대가 있는데 이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포렌식 자료를 그대로 갖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갖고 가고 전사실을 가져갔는데 이거 달라고 검찰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청와대가 주지 않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청와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유독 김태우 전 수사관 한 명만을 꼭 집어서 비위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청와대가 지금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보고요. 청와대가 지금 팩트를 흐리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빼놓고 김태우 수사관 한 명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나가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이렇게 특정 개인을 집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보셨듯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셨지만 왜 검찰이 청와대의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경고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의 말입니다. 자, 청와대 자료 제출 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2017년 민정수석실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이미 복구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유재수 씨 휴대폰 제출 받았잖아요. 그거 포렌식해서 누가 문자 보냈고 유재수 부시장이 땡큐, 골프채 땡큐, 항공권 땡큐, 땡큐 한 것도 다 청와대가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마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연히 이 자료 필요하겠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포렌식 자료 달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해당 자료 이미 폐기됐는데 그래도 없는데 못 주겠는데 라고 계속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최재형 변호사님. 네. 보시면요. 검찰 관계자는요. 청와대가 공개 경고문 하면서 뒤로 수사에는 비협조하고 있다. 법원 역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데 아니, 최재형 변호사님. 대한민국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게 생산 연도가 뭐 10년 된 것도 아니고 이번 정권 들어서 생산된 것을 달라라고 했더니만 그것이 폐기되고 없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실제로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자기 다리 자기가 온 셈이 되는 것이죠. 법원이 구속영장을 할 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증거인멸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했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전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범죄 혐의에 대한 비위 혐의자에 대한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결국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김태호 전 비서관뿐만 아니고 이미 조사했던 참고인과 관련돼서 이미 제출받은 자료에 비춰볼 때에 이 부분이 이른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나아가 관련되는 다른 여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얘기는 될 수가 없고 더불어서 이번 정권은 특히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부 고발을 했던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진술에 의해서 어떤 압수수색한다는 것의 유감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적 언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쯤 해서 윤석열 총장 측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청와대가 공개 경고를 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건 윤 총장의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을 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합니다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각별히 보안을 지켜서 압수수색을 하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압수수색하라. 법원한테 받았어? 압수수색하라 이거죠.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잘 다독이라 라는 말까지 했어요. 수사팀이 보세요. 이제 검사 인사처리예요. 상대는 청와대예요. 그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어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를 압수수색 들어간다?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요. 문제가 생겨도 총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님께서 검찰에 오래 몸을 담으셨잖아요. 네. 가장 오래 몸담은 조직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윤 총장이 보안을 지켜서 압수수색하라. 수사팀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피의 사실이 흘러나가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 또 여당 법무부 그래서 여러 차례 그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칫 피의 사실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수사 자체를 그르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흠결로 인해 가지고 그 본류가 망쳐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지금 최소화하려고 다 틀어막고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도 저번 국감 때 얘기도 했었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권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거 미리 새 나간다면 언론으로서는 대서특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게 대서특필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니네들 뭐 압수한다고 온 동네 그냥 소문 내고 우리 망신 주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뉴스 속보 몰랐어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린 거예요. 사전에 몰랐어요. 그 압수수색하는 거 확인하고 동부지검에 문의를 해도 그 확인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흠결 잡힐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수사팀 다독인다. 제가 저 수사팀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는 수사팀이라면. 예, 윤석열 총장이야 이제 뭐 저 마지막 보직입니다. 이제 뭐 저 더 이상 뭐 어디 받을 게 없잖아요. 저분은 지금 며칠 안 남았다. 아니 다음 인사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총장이 그렇죠? 제일 높으니까. 다음 인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분들은 뭐 다음 인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청청하죠, 검찰 내부. 근데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콕이랑 이렇게 각을 세우고 하는 듯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잘하는 라는 것일까? 생각을 가끔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인데. 조직에 속해 있는데. 예. 근데 내가 바람막이가 돼줄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검사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검찰하고 야당하고 또 일부 언론이 한편이 돼 있고 또 청와대와 여당과 뭐 이렇게 또 지금 한편이 돼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익숙한 그림은 검찰은 항상 청와대 혹은 여당과 편이었잖아요. 예. 이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정치권이란 거는 자기네 수사하면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막 검찰 비난합니다. 상대방 예. 수사하면 잘한다 열심히 해라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없잖아요. 고립무원이다 이거죠.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기호지세라고.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수사 성공하지 못하면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물려 죽으니까 끝까지 호랑이 등 끝까지 가자는 거죠. 윤석열 총장과 지금 검찰 수사팀의 분위기는 어쨌든 총장은 직을 걸었고 나머지 수사팀도 지금 호랑이 등에 탄 거다라는 심정일 것이다. 그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아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도 이게 일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게 그게 지금 검찰이 할 일이죠. 그러면 누가 유재수 무마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렇죠 뭐.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 청와대 하명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찰은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라면이란 것이 너무 이제 난무해가지고 사실 검찰이 좀 힘들 겁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거기 신경 안 쓰고 그냥 간다. 끝까지 간다. 예. 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원래 윤석열 스타일이고요. 예.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검찰에게.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아마 그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호랑이 등에 탔다고 하면은 결국은 호랑이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 호랑이 등에 탔는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칼잡이 윤석열, 직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특수수사는 결대로 간다. 나와서 파서 나오면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면은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 때 있는 일인데 민정수석이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밝혀졌는데 그 이후가 어디냐, 그 윗선이 어디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 청와대 비서실에서 있는 윗선이 왕수석 위에가 누구 있습니까? 비서실장 하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혹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그 끝이 어딘지는 현재로서는 정말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압수수색에서 나온 결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정확한 건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방해 없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청와대는 검찰의 자료 유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향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 정권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향해서 현 여당,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결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 주신 국민의 공간입니다.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당시 조국 교수는 SNS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요.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검찰은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여당과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잡고 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협조 요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유 있는 수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경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 때 증거 자료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가리고 있다라는 게 진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김진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2년 전에 유재수 관련돼서 포렌식을 해서 여러 가지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도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유재수 관련돼서 감찰 무마했던 기록을 컴퓨터를에서 삭제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저렇게 오락가락 그리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었던 김학이나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 많으면 많았지 국민들의 관심이 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당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김학이나 장자연 철저 수사를 얘기하셨듯이 이번에도 이런 선거 부정이나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해서는 철저 수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권의 반응으로 좀 이어집니다. 과연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세 번째 이슈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차라리 특검을 가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정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허나 소장님, 이미지 전문가시니까 네. 조금 전 이해찬 대표의 모습과 발언 어떻게 풀이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이미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와, 화가 많이 났구나. 이해찬 대표가. 예, 미소도 머금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이 본인의 얼굴을 볼 거라고 분명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그 속상함보다 더 큰 화남이 감춰지지 않고 있다. 물론 평상시에도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자주 웃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눈꼬리나 입꼬리가 더 많이 내려가서 좀 진짜 화가 났다라는 표정과 또 이 말의 힘,
그 말에서의 그 강력한 그 톤을 좀 유지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뒤에서 말씀하신 대변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가? 왜 지금 화가 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잘못된 게 없으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그래, 제대로 수사해봐라. 그럼 우리가 제대로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얼굴의 표정이 좀 더 당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을 짓게 되죠. 그런데 왜 저렇게 그냥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을까라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또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뭐 내로남불 같은 글들을 많이 봤는데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아마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분명 저러한 이야기를 한나라당에서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은 지금 정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이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원리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맞는 공정한 생각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찬 대표의 말을 이렇게 믿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 저 대표가 저 정도 얘기하고 저렇게 화가 날 정도면 무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그 기준점이 움직이니까 그 말을 듣는 그 메시지 파워가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최재형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향한 특검이에요. 청와대를 향한 특검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검찰의 독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죠? 검찰이 결국 국민의 검찰, 중립적인 검찰이 아니고 특정 정권에 경도된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윤 총장님 하면서 취임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열심히 조사할 있게 있으면 조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말의 취지에 비춰서 이 문제가 있어서 그 결대로 조사를 하는데 여당 같은 대표가 검찰 그냥 안 둔다. 검찰에 대해서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과연 정말 청와대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하고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정말 그 검찰 개혁을 하려는 것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검찰을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고 더불어서 검찰 수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특검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검찰 수사 중단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미흡하거나 하면은 그때 특검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물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심 궁금할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 여당 입장에서는 조영천 의원님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이번 수사가 혹시 청와대와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표가 화를 내고 계신 거죠?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요, 이 사건 수사를 하는 거는 뭐 그거대로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그거 뭐 검찰을 정치하지 마라라고 했고요. 또 선택적 수사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당 얘기를 뭐 해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천착이 아주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임명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철저히 수사하니? 라는 불만이다. 거기에 대한 불만. 그거는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검찰이 그건 좀 하기 싫은데 지금 여당은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막아줄 세력이 야당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야당 수사 안 하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함으로써 야당한테 점수 따가지고 검찰개혁 법안 열심히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라고 민주당은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정치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특검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을 향해서 경찰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과 경찰이 검찰을 동일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확보해 나간 아이폰을 두고 말입니다. 자, 검경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 쟁탈전.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반으로 확보한 이 아이폰을 다시 경찰이 가져오기 위해서 영장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1일 경찰이 보관 중이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입수했죠.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방해다, 증거 강탈이다라며 1시간 동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막았던 상황도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첨관 놓고도 티격태격했어요. 경찰에서는 경찰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압수했으니 경찰이 참관하는 건 당연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정보지구 흔든다는 비난 피하려 참관을 허용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가 좀 갈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이 가져간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아니 이게 뭐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김희정 장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폰을 입수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또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뺏어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검찰 설명하자면 경찰은 경찰의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관여된 게 이게 죽음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둘러싸고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유재수 사건이 됐든 또는 뭐 부정선거 사건이 됐던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신 그분은 참고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고요. 경찰은 이분의 죽은 곳이 그쪽 동네다 보니까 죽음과 관련된 것만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는 아까 이해찬 대표께서 뭐 특검 말씀하셨는데, 일반 검찰은 못 믿고 이제 뭐 특검, 그럼 정치 검찰은 믿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을 못 믿겠으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스스로 국회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해찬 대표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는 국회대로 자기 할 일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할 일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서로 남 탓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의원님, 짧게. 오늘 참 무척 자주 자주 부르네. 거기가 일루가 자꾸. 검찰이 확보해 나간 휴대폰을 다시 경찰이 압수해서 뺏어온다는 건 전 기자생활 10년 만에 처음 봅니다. 보신 적 있어요, 검찰? 그런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었다. 요 의미에 대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직 뭐 잠금 장치 풀지도 못했지만 셀레브라이트인지 뭔지 갖고 와가지고 풀었다 쳐요. 예. 그래가지고 그 포렌직을 해가지고 다 추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얘기는 니네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푸는 데에 있어가지고 또 추출하는 데 있어서 무슨 하자가 있는지 그 과정만 지켜봐. 추출한 내용은 니네 영장 없기 때문에 못 봐. 예.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이 아이폰 자체를 경찰로 들고 가겠다는 의미보다는, 그거보다는 포렌직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추출물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미 아니냐.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걸 니네가 갖고 간 거 우리 또 들고 갈 거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프 4인방부터 곧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하풀은 황교안 대표, 두 번째는 트럼프와 김정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노소영 원장, 네 번째는 김의겸 전 대변인입니다. 나경원 원내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유한국당이 내부 갈등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한국당이 집안 싸움 할 때냐? 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황 대표를 향해 당을 사유한다며 황제 리더십이다, 절대 황정이다라는 거센 비판이 당내에서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평소 점잖기로 알려진 정지석 의원이 지금 고함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도부의 교체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나름 결단을 밝혔어요. 그렇지만 지도부가 월권을 했다는 당내 반발은 어찌 더 커지는 모양새예요. 앞서 나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의 뜻을 내비쳤을 때 웃기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던 김태원 의원도 자, 이번엔 원내대표 교체 결정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와 김태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김弁박사님, 특히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 언론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처음에 나경원 원내가 나 또 할 거야, 신임을 묻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만 하더라도 김태흠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랑 굉장히 불편하게 얘기했어요. 웃기는 일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가 황 대표의 최고위에서 원내대표 연임 불가 목박자 김태흠 의원이 방금 들었잖아요. 그거는 의총이 할 일이지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당의 이른바 집안 싸움이 심상치가 않아요? 김태흠 의원의 발언은 일단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친박계로도 불렸던 김태흠 의원이 과거에는 또 이제 3선 이상 영남, 중진대 다 물러나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굳이 지원 사격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원내대표 유임에 관한 결정은 최고위의 결정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는 것이 온당한 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의 지도부에서 했던 얘기가 현역 의원 50% 교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 교체인데 비례대표 등등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50%에 달하는 현역 의원이 교체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황교안 대표의 1인 리더십이 완전하게 구체화되고 공고화되어 있는 수준 속에서 의원들과의 교류가 없게 된다면 현역 의원들을 언제든지 내가 떠밀어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풀어내면서 쇄신하고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과제인데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같이 적대시되는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굳건한 제1야당의 지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조에 불과한데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50%에 준하는 컷오프가 단행되게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많은 현역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구축하는가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당 밖에서는요, 허나 소장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여당이 이걸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데 제1야당이 이렇게 집안 싸움이나 할 때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집안 싸움 할 때냐 한국당이. 답답하죠. 예. 다들 답답하다 진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야가 같은 날개로 날아줘야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 마음만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밖에서 지켜보면요. 그 한국당 내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생겼는데 바로 그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조용하게
그냥 깨끗하게 물러났을 때 지금까지 보여줬던 기존의 나경원의 이미지를 약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이 약간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싸우면서.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황제 리더십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뭐였어요? 신입 정치인하고는 전혀 다른 리더십 이미지거든요. 기존에는 좀 뭐 물렁물렁하다, 네. 정치를 뭐 모른다, 우유부단하다. 예, 근데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황제라는 단어를 지금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나로 합쳐서 두 날개가 제발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 우리 국민 마음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화풀입니다. 북한이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지금 다가오죠. 12월이니까.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잖아요. 북한이 하루 만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일단 먼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But 자, 이에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재미없는 허세적인 그런 발언이다라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도 신속히 상응한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 이게 뭐 허풍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나마 물리적 격돌을 막고 있는 유일한 담보가 북미 순회들 간의 친분 관계다라면서 이게 진심이겠죠? 막판 협상 가능성은 미국과에 열어뒀습니다. 우리 군은 연말을 전후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준비태세 강화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심상치가 않아요. 김정 장관님. 네.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를 연말에 소집했다라는 소식 네.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핵을 포기하겠다 사실상 핵 개발 더 안 하겠다 그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이제는 한국 필요 없어 미국 필요 없어 우리 다시 핵 개발 이걸 선언할 수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오늘 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한을 이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김정은 위원장은 성공해야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내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내년이면 김정은이 집권해서 5개년 발전 계획을 해서 마무리 성과를 이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네. 예, 이런 식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없으면은 전혀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막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말폭탄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라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은 마침 연말에 그 경계 강화 태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국방부만 그래서는 안 되고요. 통일부 장관이 뭐 원산 갈마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엇박자 안 내도록 전 부처 간에 긴밀하게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고 수위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국방부는 경계태세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새로운 지역에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나면은 북한이 그런 틈을 활용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같이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한 최태원 SK 회장에게 가정을 지키겠다고 해왔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고 재산 분할 맞소송을 냈습니다. 자, 노소영 관장은 어제 SNS에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제는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 중 42.3%를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약 1조 3,900억 원에 해당하는 548만여 주. 이 같은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 이은 2대 주주가 돼 SK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팔겠다라고 밝혔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가 집을 내놓자마자 요즘 흑석동 부동산이 마치 경매장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의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부동산에 쏟아졌다는 것.
최근 재개발 마지막 관청 허가를 통과해 곧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노른자이기 때문 35억, 37억 등등 구입 희망 가격을 적은 쪽지가 부동산에 쌓이는가 하면 전액을 5만 원권으로 주겠다, 복비를 2배로 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자, 김 전 대변인이 산 이 땅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결국 38억을 제시한 어느 노부부가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약을 매듭 지을 경우 당초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 흑석동 집을 산 가격이 대출 잔뜩 끼어서 25억 7천만 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무려 11억 원의 차익을 김 전 대변인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각 차액 기부 선언에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 전 대변인의 이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단독 뉴스 속보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이 지금 현재 검찰에 소환이 돼 있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기현 첩보 작성을 한 문모 행정관이 현재 검찰에 소환돼 있다라는 뉴스 속보를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